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싱글맘 트레이시. 그녀는 5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지? 천장에 쥐가 있나? 처음에 트레이시는 쥐가 돌아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서랍을 열어놨던가? 뭐야?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든 트레이시는 큰 아들과 조카에게 SOS를 요청했고요. 계속 찜찜하고 수상했던 그곳,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뭐야? 당신 누군데 여기 있어? 다락방에 웬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낡은 옷가지들과 대소변을 처리한 컵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오우.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트레이시가 무려 12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응. 왜 애 5을 키우는 이전 여자친구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00년 트레이시는 전 남자친구가 약물 복용에 절도 범죄까지 저지르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트레이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분노한 전 남친은 출소한 뒤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침입해 그녀의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한 풍구를 통해 트레이시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고 트레이시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면 다락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도 꺼내 먹고 트레이시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제 집마냥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는 거의 공포영화급. 공포영화죠. 이게 만약에 발각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2017년 영국 30대 남성 그레이엄 맥퀘트는 어느 날 SNS 메시지로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난 이 여자랑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찍힌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 속에 자기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뭐야 이게? 아니, 같이 찍은 사진인데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30대 여성 질 샤프는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그레이엄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이엄 사진을 본 뒤 그에게 깊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린 그녀. 그러니까 결국에 바람이 이루어져서 둘이 사귀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커플 사진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합성 사진입니다. 마치 그레이엄과 질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한 거였죠.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SNS에 그냥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와, 진짜 생각 없다. 혼자 지독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질. 질이 어떻게 사진을 구했냐면 당시 그레이엄은 여자친구 마리안과 약혼을 하고 SNS에 커플 사진을 종종 올렸는데 그때마다 망상에 빠진 질은 사진 속 여자친구 마리안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자신의 얼굴을 합성했고요. 또 그레이엄이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한 사진을 올리면 얼마 뒤 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서는 남자친구와 달콤한 데이트.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그레이엄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 그 위치에 서서 마치 그레이엄과 함께 다녀온 것처럼 연출까지 했습니다. 난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 자기 얼굴이 합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질은 자신이 스토킹하는 그레이엄 맥퀘트의 이름을 그레이엄 알렉산더로 바꾼 뒤 가짜로 남자친구 SNS 계정까지 개설. 그레이엄이 프로포즈를 했다, 곧 결혼한다 라며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질의 집요한 SNS 스토킹은 질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그녀의 친구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평소에 질의 친구들이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그레이엄이 다쳤다, 일이 바쁘다 이렇게 갖은 핑계를 댄 걸 수상히 여긴 거죠. 왜냐하면 질이 무려 4년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행사를 했거든요. 4년을? 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일의 친구들은 곧바로 실제 인물 그레이엄에게 알렸고요. 그렇게 장장 4년간 지속해온 지일의 끔찍한 SNS 스토킹은 멈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미국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시카고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여성 애슐리 바르노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 애슐리. 정말 아름답네요. 회색 재킷이 잘 어울려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애슐리의 이름은 물론 입고 있는 옷 색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란 애슐리는 바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게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보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애슐리는 찝찝한 마음을 누른 채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비행기 잘 탔네요. 아까 15열 지나가는 거 봤어요. 내 옆자리 비었는데 같이 앉을래요? 소름. 아니 그러면 이 스토커가 같은 비행기에 탄 건가요? 진짜 스토커가? 아니 근데 애슐리 번호 어떻게 알아? 자신을 아흐메드라고 밝힌 스토커의 정체. 그는 애슐리가 탑승하는 항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이 항공사 직원 아흐메드는 애슐리 캐리어에 달린 네임택을 보고 거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미쳤나 봐. 그 네임택이 그거 하라고 달려 있는 거냐고요 지금. 승객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걸 알아내서 스토킹에 악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애슐리. 그래서 스토커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했지만 좋은 좌석을 줄 수 있다, 당신이 좋다라며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낸 스토커. 결국 애슐리는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본인을 이제 아흐메드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실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 본 존도. 본인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약간 있었나 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항공사 직원 본 존도가 승객을 이런 식으로 스토킹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거죠.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편 스토커 때문에 악몽 같은 비행을 한 애슐리는 밀폐된 비행기 안에서 끔찍하고 무서운 시간을 보냈어요 라며 자신을 스토킹한 직원 본 존도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승객을 스토킹한 직원 본 존도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애슐리에게 메시지와 음란 사진을 보내는 등 끝까지 끔찍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항공사에선 뒤늦게 그를 해고했지만요. 사람들은 피해자는 평생 괴로울 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애초에 직원 관리를 잘했어야지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항공사에선 해고됐지만 다른 곳에서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발 반성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7년 1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에 사는 여성 제클린 에이드는 온라인 미팅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 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 2017년 7월 6개월 만에 드디어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데스티니 드디어 나의 운명을 만났어. 이후 제클린은 벤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는데요. 그런데 제클린 미안하지만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 연락하자. 벤은 제클린의 마음을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자, 도무지 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클린. 난 당신을 사랑해. 날 떠나지 마. 하지만 반응이 없자 제클린은 점점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 살인자로 만들지 마. 당신의 로 할 거야. 네 로 만든 초밥을 먹고 젓가락을 만들 거야. 끔찍해.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끔찍한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제클린. 아니 근데 일상생활 힘들지 않나요, 저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범죄의 영역입니다. 신고해야죠. 그런데 2018년 4월
출장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벤은 무심코 휴대폰으로 집 내부 CCTV 화면을 보다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니 뭐야?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의 집 안에 제클린이 있었던 겁니다. 집을 어떻게 알고 들어와요? 이게 자기가 출장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 봐. 아이고야. 자, 제클린은 마치 본인의 집인 듯 냉장고도 열어보고 침대에도 눕고 샤워도 하는 아주 집안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제클린은 벤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차에서 도축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짜 하려고 그런 거야?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스토킹 기간 동안에 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평균 5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종일 문자만 보냈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500건은 칠 시간도 없겠다. 총 메시지 수를 합하니 무려 16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뒷목 잡을 내용이 있는데요. 이후 제클린은 한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과한 집착이 아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사랑은 지나친 거다. 내가 미친 걸 인정하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된다면 그래도 그걸 사랑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2012년 11월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즈시에서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30대 여성 미요시 리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에 누가 침입했나? 자,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리에는 한 배드민턴 교실에서 만난 코즈츠미 히데토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2년간 연애를 하다 리에가 이별을 고하자 히데토는 누구 마음대로? 난 이렇게 힘든데 너만 행복해지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자, 그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 여자친구인 리에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리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행히도 그는 더 이상 리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멈춰야죠. 예. 그만해야지. 그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무렵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리에. 날 두고 결혼해? 이 배신자, 널 죽여버리겠어. 그동안 잠잠했던 전 남친 히데토의 협박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리에가 3년 전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전 남친, 아니 스토커 히데토가 뒤늦게 결혼 사실을 알고 격분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리에를 스토킹한 그. 그렇게 히데토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리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때 리에가 경찰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한 가지. 히데토에게 제가 어디 사는지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자, 결혼 사실은 알게 됐지만 사는 곳까지 알게 되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신신당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을 즈시에 거주하는 미요시 레이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경찰이 체포장을 읽는 과정에서 스토커 히데토에게 새로운 주소의 일부인 즈시 그리고 남편 성으로 바꾼 리의 새로운 성 미요시까지 공개하고 만 거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이 어이없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히데토의 스토킹에 불을 붙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결국 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경찰 맞아요? 진짜 짜증난다. 결국 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간 스토커 히데토. 와,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 스토커 히데토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광기가 폭발, 그리고 리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요. 그 역시 리에의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광기 어린 집착. 이 끔찍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5년 일본 도쿄. 17살 고등학생인 나츠코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서요. SNS에서 알게 된 45세 남성 미우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츠코는 미우라와는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처 좋네요. 잘했죠? 그럴 네. 수 있죠.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여기 학교 다니나 봐. 나츠코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티켓을 판매한 남성 미우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또 미우라를 마주친 나츠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츠코가 친구와 쇼핑몰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미우라를 만났고,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나츠코, 영화 재밌게 봤니? 정말 언제 어디를 가나 늘 미우라와 마주쳤던 나츠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미우라가 나츠코를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떤 나츠코.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거 절대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뭐 티켓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잠깐 핸드폰을 쓰면서 GPS 앱이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았을 거예요. 이거는 해본 솜씨인데요. 유경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나는 맞춰도 욕먹이야. 맞춰도 욕먹어. 이런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미우라가 저랑 비슷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놀랐는데요. 미우라가 나츠코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치 추적 장치 GPS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췄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우라는 콘서트 티켓 거래 때문에 나츠코와 SNS로 연락하다가요. 이 여고생을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아예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죠. 나츠코를 스토킹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형 GPS 발신기를 구입,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만났을 때 나츠코가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GPS를 몰래 부착해서요. 이후에 계속 쭉 나츠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토킹했던 것이죠. 진짜 트라벨 스토커들 앞에서도 봤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나쁘죠? 너무 음습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스토커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교사 레베카 킨드는 한 여성을 마주치자마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아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진저리치는 여성의 정체, 바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 학부모였습니다. 왜 학부모를 보고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왜 거예요? 학부모한테 왜 그러지? 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엄마 누쉬 임란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엄마 임란은 혹여나 아직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면 어쩌나,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요. 저도 걱정될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만 가도 이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다행히도 아들은 담임교사인 킨드의 친절한 가르침 덕에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다행이네요. 적응 잘 됐네. 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수록 엄마 임란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는데요. 그 이유, 저 선생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있어. 바로 교사 킨드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질투에 눈이 먼 지독한 아들 바보 엄마 임란은 급기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하루에도 수차례 교사 킨드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부었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백 통의 이메일과 문자 폭탄을 투척. 심지어는 학교에도 불쑥불쑥 찾아가거나 교사 킨드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요. 그녀의 숨통을 계속 조이며 스토킹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그치. 같고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네, 지나친 집착이죠. 네. 이후 임란의 스토킹이 점점 더 심해지자 학교 측은 임란에게 교사 킨드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왜 그런 데만 붙어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꽃 선물해도 돼? 자, 엄마 임란은 아들의 이 한마디에 또다시 질투심이 폭발. 그 선생은 내 가정을 파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난 그녀를 죽일 거예요. 엄마 임란은 상담사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섬뜩한 말을 내놓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엄마 임란은 교사 킨들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5년간 교사 킨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거 아니에요. 어긋난 질투에 눈이 멀어 아들의 스승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 스토커 엄마. 마음의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4월 호주. 에런은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스테파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5일 뒤 믿을 수 없게도 스테파니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예비 부부에게 닥친 불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스테파니. 그녀는 곧 있을 결혼식으로 며칠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활절 연휴에 학교에 출근해 미리 대체 수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스테파니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학교 청소부 빈센트였습니다. 빈센트,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결혼한다더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안 돼. 미치겠다. 사실 빈센트는 스테파니를 짝사랑해 몰래 그녀를 훔쳐보던 스토커였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스테파니의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그 길로 스테파니를 창고로 끌고 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미쳤나 봐. 그리고 그녀를 성폭행하기까지. 그리고 깨어난 스테파니가 저항하자 분노에 차오른 빈센트는 그만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스테파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적 없는 공원으로 가 불에 태우는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악마예요, 그냥. 저건 뭐 인간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악마가 자기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다고 할 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스테파니는 죽어 마땅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스테파니를 가질 수 없다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아니 뭐 기가 막히니까 뭐 이해가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이 딱 욕도 아깝고 그냥. 한편 스테파니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던 남자친구 에런 그리고 가족들은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날 장례식을 치르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남은 분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그 부활절에 나가지 말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뿐이겠어요. 계속 그날이 계속 되뇌어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한 번 보면 정주행각, 마성의 매력으로 넷플릭스에서 시즌3까지 제작이 되며 화제가 된 미국 드라마 너의 모든 것입니다. 시즌 3면 일단 시즌 1, 2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요. 자, 어느 날 여주인공 백 앞에 취향부터 성격까지 모든 게 잘 통하는 남자 조가 나타나는데요. 조는 적재적소에 백마탄 왕자처럼 쫙 나타나 백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녀가 힘들 땐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명적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아니 일단 초반은 굉장히 그냥 로맨스물이네요. 어허. 자, 하지만 단순한 로맨스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오산. 사실 조는 백의 SNS는 심지어 집까지 몰래 침입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 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낸 뒤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우연을 가장해 나타났던 겁니다. 아, 이러면 또 스토커물로 변하는데 이게 딱 조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부터 이제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참 이게 제목이라는 게 너의 모든 것 하면 로맨틱하게 들리는데. 진짜 너의 모든 거 다 사랑해. 근데 이 스토킹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뜩하게 들려. 저 제목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아내겠어. 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백마탄 왕자를 가장한 백마탄 소시오패스의 활약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를 방해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사랑하는 백을 힘들게 하는 존재라면 누구든 깔끔히 제거. 살인까지 무사하는 거예요. 무섭다. 아우 저건 너무 무섭다.
제가 괜히 소시오패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은커녕 이 모든 게 사랑하는 그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존. 아이고. 아주 담담한 전지적 범죄자 시점으로 존은 자기를 합리화 그리고 여러 명을 살해하는 동안 용케도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위기를 넘기는데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결국 백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게 된 조. 과연 진실을 알게 된 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조가 잡혔으면 시즌 3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난 그래서 시즌 2, 3가 어떻게 나왔나 싶은 거지 지금. 다음 특종입니다. 2016년 6월 80년대 청춘 스타 브룩 쉴즈가 미국 뉴욕 맨해튼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그 이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 존 리날디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브룩 쉴즈에게 닥친 이 끔찍한 고통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뷰티풀. 브루실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일 거야. 1979년 당시 청춘 스타였던 브룩 쉴즈를 보고 팬이 된 12살 존 리날디. 자, 처음에는 팬레터만 보내는 평범한 팬이었지만 브룩 쉴즈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수십,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며 점점 더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장이 아주 그냥 도화선이 됐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존 리날디가 18살이던 1985년에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팬레터에 담아 보냈는데요. 자, 12살 때 이웃에게 성폭행당한 아픈 심경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때 브룩 쉴즈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딸의 팬인 존 리날디를 위로해주기 위해 편지 대신 그의 아버지까지 찾아가 위로를 해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 난 브룩실즈에게 특별한 존재야.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자, 브룩 쉴즈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호의가 이어지자 더 큰 망상에 빠져버린 그. 브룩 쉴즈가 참석하는 영화 시사회마다 쫓아다니는 건 물론 어느 날은 브룩 쉴즈의 단골 카페 또 어느 날은 그녀가 가는 약국에 브룩 쉴즈가 가는 곳마다 그는 나타났던 겁니다. 그녀를 쫓아다니며 찍은 사진만 무려 1000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진 촬영까지 1000장이라니. 파파라치를 능가하는 건데요. 지금. 말이 1000장이지 1000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게 존 리날디의 숨막히는 스토킹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30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됐는데요. 심지어는 브룩 쉴즈의 아이들까지 스토킹. 2013년 두 딸에게 박제된 동물을 보내는 테러까지 저질렀습니다. 아, 진짜 무서웠겠다 이거. 야, 저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 이에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브룩 쉴즈는 결국 존 리날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스토커 존 리날디는요. 브룩실즈는 이상한 배우예요. 아니, 난 그저 선물을 주려고 한 거라고요. 박제된 동물이 선물이면은. 예. 자,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은요. 브룩 쉴즈를 30년 넘게 괴롭혔지만 스토커 존 리날디는 고작 60일형을 선고받았다는 건데요. 2달. 팬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 인간의 그리고 가족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스토커. 그녀가 30년 넘게 겪은 이 끔찍한 고통은 그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로맨틱 코미디, 시대극, 스릴러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할리우드의 믿고 배. 믿고 보는 배우 키나 나이틀리. 아, 진짜 너무나 연기 좋고 러브 액츄얼리도 기억이 나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아, 기가 막히죠. 그렇죠. 맞아요. 자, 키나 나이틀리는 영국 런던 북부에서 남편 그리고 3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6년 8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집 주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울음소리가 심한 날에 집 밖을 둘러봤지만 도망을 간 건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고양이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며 키나 나이틀리의 가족들을 괴롭혔는데요. 그러던 중 집 우편함에서 발견된 수상한 USB. USB 불안한데요. 불안한데 진짜.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네. 자, 정체모를 USB 속 파일을 확인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만 그녀. 그 안에는 여러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그러면 이제 집 밖에 나던 고양이 소리도 뭐 그냥 길고양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한 거다? 누가 녹음기 켜서 틀어놨나? 자,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 이어진 고양이 테러를 견디다 못한 키라 나이틀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범인은 49세의 남성 마크 레빌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자, 그가 밝힌 이 스토킹의 이유. 나는 뮤지션이에요. 아니, 노래 홍보차 키이라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에게 푹 빠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과거에 다른 한 여성을 스토킹한 이력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키라 나이틀리는 그냥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 트라우마는 쉽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길을 갈 때마다 나타나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겠어. 그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날 거예요. 2019년 9월 도쿄. 일본의 여성 아이돌 가수 마츠오카 애나는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강제로 성추행을 시도. 이에 깜짝 놀란 마츠오카가 비명을 지르자 남성은 다급히 도망갔습니다. 오호,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큰일을 안 당해 다행이네.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얼마 뒤 마츠오카는 체포된 범인의 정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범인이 바로 마츠오카의 팬 사토 히비키였기 때문입니다. 마츠오카가 심지어 알던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듭되지만 이거 팬이 아닙니다. 저런 짓까지 하는 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짓거리 하려고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응원하고.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광팬 사토가 마츠오카의 집을 알게 된 게 바로 마츠오카의 눈동자 때문이었답니다. 뭔 소리야 또. 눈동자가 왜요?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가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을 보다가요. 마츠오카 눈동자에 기차역이 보이네? 여기 어디지? 무서워! 아유, 씨. 남양 특집이다. 아유, 씨. 남양 특집이잖아요, 거의. 사실 집을 알게 되는 뭔가 있었나 보다. 마츠오카의 사진 속 눈동자에 비친 기차역 풍경을 발견하고는 인터넷 스트릿뷰로 끈질기게 검색. 그렇게 해서 기차역의 이름과 위치를 찾아냈고요. 그 의지로 일이나 공부를 했어야지. 그 뒤에는 기차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집으로 가는 마츠오카를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를 미행하기 전에 이미 마츠오카의 아파트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가능해, 그게? 그것도 역시 마츠오카가 SNS에 집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치밀하게 분석해 커튼의 위치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 등을 단서로 마츠오카의 집을 찾아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마츠오카는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슴 아픈 게 팬들과 소통하려고 올린 사진과 영상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슴 아픕니다, 진짜. 2016년 5월 아이돌 도미타 마유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 2010년 5인조 아이돌 시크릿 걸스로 데뷔해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도미타 마유. 2014년엔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해 뮤지션으로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넘치는 사랑에도 그녀는 늘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데요. 왜요? 도미타-짱, 나랑 결혼해줘.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2014년경 도미타의 팬이 된 직장인 이와사키 토모히로. 그는 처음엔 공연장을 찾아 응원하는 그냥 평범한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5년부턴 애정을 넘어 광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SNS를 통해 결혼해달라, 죽이겠다 등 하루에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요. 아이고. 공연장, 연습실, 집 앞까지도 다 따라다니며 도미타의 숨통을 조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을까. 내가 정상으로 활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노이로제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2016년에 극성 팬이 아닌 악질 스토커 이와사키의 광기가 폭발하고 맙니다. 감히 내 선물을 거절해?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자신이 선물한 책과 시계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복수를 결심. 그리고는 도쿄 고가네이시의 공연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녀를 찌르고 또 찌른 겁니다.
아, 찔렀다고요, 실제로? 무려 30차례 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에 의하면 정말 끔찍하게도 내가 해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 뒤 범행 현장에서 즉각 체포된 스토커 이와사키. 당시 언론에서도 아이돌 자상 사건, 범인에게 빼앗긴 꿈 등으로 보도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요. 한편 도미타는 다행히도 17일 만에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온몸 가득한 상처에 실명 위기까지 닥치는 등 어떡하냐.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렸고요. 아휴, 아, 어떡해.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또 되풀이되고 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 시간은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는데 어떻게 그는 웃을 수 있죠? 용서할 수 없어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와사키. 하지만 반성은커녕 나를 그냥 죽여라며 난동을 부리더니 힘겹게 재판에 참석한 도미타를 보고 웃기까지 했다. 진짜 역대급으로 나쁜 놈이네요. 사이코패스. 한편 이 일을 계기로 스토커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문제시되자 일본 정부는요. SNS상의 스토커 행위도 처벌하게 하는 스토커 규제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얘기했지만 예부터 극성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집을 무단 침입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요. 국내 한 유명 보이그룹의 사생 팬은 집에 무단 침입한 것도 모자라서 멤버들의 속옷 사진도 찍고요. 사진만 찍었겠어. 자신의 속옷을 멤버들 속옷에 끼워 넣고는 오빠 곰돌이 속옷 너무 귀여워요 라고 메시지까지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우 무서워. 그리고요, 나날의 사생 팬들의 활동도 진화를 거듭합니다. 아예 스타들의 항공 시간표, 좌석까지 미리 다 파악해가지고 아예 그냥 딱 옆자리에 혹은 옆에 옆자리에 티켓팅을 딱 그렇게 앉아서 사진을 계속 연사로 찍어 제끼는 거죠. 아니 비행기 자리는 표 이거 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나 진짜 신기하다. 그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전직 승무원의 말에 따르면요. 탑클래스 연예인이 비즈니스를 탔는데 저 연예인이 먹은 식기를 달라고 했대요. 포크랑 수저 같은 거 먹은 거 달라고. 진짜?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네요. 승무원들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뭐라고 하면서 안 줬을까요? 뿐만 아니라 차량용 위치 추적기까지 동원해서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가 하면 이렇게 불법 취득한 정보를 사생 팬들끼리 톡방을 만들어 공유합니다. 기막힌 사실은 SNS에 영어로 사생을 치기만 해도 일상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부터 숙소의 주소, 항공편 등 스타들의 개인정보가 싹 다 뜬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게 단돈 몇천 원에도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더 고급 정보는 큰 돈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사진 찍는 건 그렇다 쳐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인 것도 참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생활도 아예 없다는 것도 문제가 정말 되고요. 숨통을 조이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일부 소속사에서는 이걸 또 크게 문제 삼게 되면 팬들에게 소위 탈덕, 지지철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소속사 입장에서는 강하게 강경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네. 자, 우리 팬분들, 우리 합법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스타들을 그냥 응원해 주는 게 어떨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지나친 팬 사랑, 해외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로 전 세계 팬들을 거느리게 된 영국 배우 로버트 패틴슨. 그는 한 팬에게 이것을 뺏길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뭐 옷 이렇게 외투 벗어서 걸쳐놨는데 들고 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가방? 여러분들의 상상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이 팬은 날카롭고 예리한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가위? 그녀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패틴슨의 머리카락입니다. 머리를 잘라서 가지려고 했다고? 그녀가 머리카락을 원한 이유. 로버트 패틴슨? 넌 내 거야. 바로 주술용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패틴슨은 트와일라이트 제작팀과 캐나다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극성 팬은 패틴슨의 머리카락을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캐나다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자르려고요. 지금 정성이다. 다행히도 패틴슨과 동행한 보디가드가 그녀를 빠르게 제지하면서 머리카락 절도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패틴슨의 입장에서는 한번 저런 일을 겪으면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고 위험하죠. 너무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팬들이 몰려와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 저 중에 누가 있나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 2중, 3중도 경호를 막 강화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트와일라이트이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트와일라이트 팬 중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야? 라며 속 타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생활이 망가졌냐면요. 허구한 날 집을 서성이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극성 팬 때문에 내 집 장만은 꿈도 못 꾸고요. 이리저리 숨어 다니며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괴롭겠죠? 예,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준 팬이 많은 건 행복한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 사람 갑자기 홈리스가 됐네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명심하시죠. 2019년 1월 한 SNS 글과 라이브 방송으로 밝혀진 이 사건. 보시죠. 今回私は助かったからよかったけど殺されてたらどうするんだろうって思うし 뭐죠? 정말 누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날 복도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서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붙잡아 넘어뜨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너무 무섭겠다. 네. 사는 집에 아, 집에? 네, 집에 들어가는 귀가 도중에 당한 일입니다. 아, 미치겠다. 일본 최고의 걸그룹이라 불리는 AKB48. 그중에서도 일본 니가타 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자매 걸그룹 NGT48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18년 12월 스케줄을 끝내고 귀가하던 멤버 야마구치 마호. 그 순간 한 괴한이 마호의 얼굴을 잡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왜 그래? 저건 그냥 범죄잖아요. 완전 범죄지.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왔는데요. 다행이네요. 그러게. 도와줘야죠. 네. 그런 괴한과 함께 마호를 집 안으로 끌고 뭐야. 들어가려 두 남자가 한패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진짜 주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그 띵동 소리에 괴한들이 멈칫하자 그 사이에 마호는 후다닥 집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뒤에 경찰에 체포된 괴한들의 정체는 역시나 그녀의 팬이었습니다. 팬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다. 아니 마호하고 이야기만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왜 넘어뜨려온대 얘기할 건데. 이후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방범벨 지급과 함께 숙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결국 지난 4월 21일 공연에서 마호는 NGT48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왜 영향이 없겠어요? 그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불안해서 뭐 하겠습니까 활동을. 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다 다시는 그 스타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스토커 때문에 아주 치를 떤 배우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원조 로코 퀸이자 흥행 퀸 산드라 블록입니다. 2014년 6월 새벽 1시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택에서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메. 분명 그녀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말이죠. 빨리 경찰 전화해야죠. 뭐 침입한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곧바로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옷장 안에 숨어서 미친 듯이 911에 전화를 합니다. 무서워. 혼자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네, 옷장 속에서. 그죠? 다행히도 곧바로 경찰이 오면서 남자는 붙잡혔습니다. 그의 정체는 39살의 조슈아 코벳인데요. 체포 당시 산드라 블록의 사진을 모아놓은 노트와 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산드라. 언제나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스스로 막 상상을 하면서 이런 망상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산드라 블록이 스토커 테러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7년 이번엔 여자 스토커까지. 정말 여러 가지다. 당시 산드라의 남편이었던 제시 제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팬 발렌타인. 그녀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빨리 산드라의 곁을 떠나버려! 라며 화를 냈고요. 심지어 자신의 차에 올라타 그대로 그를 향해 돌진. 진짜?
다행히도 남편 제시 제임스가 재빨리 차를 피하면서 부상은 면했지만 정말 큰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살인미수네, 살인미수.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범죄. 정말 질리고 질리게도 스토커들과의 전쟁을 치른 산드라 블록. 이제 부디 그 전쟁이 끝났길 바랍니다. 영화 킬빌의 히로인,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여왕 우마 서먼. 그런데 말입니다. 우마 서먼을 처음 본 순간 내 여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린 분명 전생의 연이고 부부가 될 운명이라고요. 그의 이름은 잭 조던. 2005년부터 잭 조던은 매일 에브리데이 우마 서먼이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면 미칠 것 같아. 내 손은 항상 네 몸 위에 있어야 한다고. 이런 끔찍한 편지까지 남겼고요. 우마 서먼의 가족들에게도 우마 서먼을 못 보게 하면 모두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우마 서먼은 2008년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중증 스토커인 잭 조던이 당시 정신과 환자인 것을 확인했고 이를 감안해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정신 치료를 받으면 무죄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 거절하겠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뭐야, 이건 또?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아니 왜 처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 내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약간 사이코패스적이다. 와, 이건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올 때마다 보잖아요. 우마 서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네. 정말 뼛속까지 스토커인 셈이죠. 대단하다. 아무튼 결국 그는 소원대로 재판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우마 서먼과 마주했고요. 집행유예 3년과 접근 금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하네 징. 1993년 4월 30일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 대회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맞아 기억나. 아, 뭔데 이게? 칼. 칼? 모니카 셀레스 찔렀어요? 칼 들고 와서 찔렀잖아. 어머머머머머. 나 기억나. 나 이때 봤거든. 어머머머머머. 아 말이 돼요? 8, 90년대 테니스 여제로 불린 독일 출신 슈테피 그라프. 그녀는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요. 무려 66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무섭게 독주. 월클, 월드 클래스답게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경기에서 슈테피 그라프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16살의 모니카 셀레스와 맞붙게 되는데요. 참고로 모니카 셀레스는 프로 데뷔 2년 차의 신이었죠. 그래서인지 누구나 그라프가 가볍게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승전에서 세계적인 선수 그라프를 꺾고 셀레스가 우승을 차지하는 대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변이었죠. 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죠. 새로운 스타의 네, 탄생이죠. 스포츠에서는 항상 또 있는 일이고요. 테니스 여제를 제치고 최연소 프랑스 오픈 우승자가 된 셀레스. 아, 우리 어릴 땐 정말 슈테판 그래프 누가 이기냐. 저 여자를 누가 꺾냐. 나브라틸로바가 있었는데 완전히 스테피 그라프가 탁 잡았는데 갑자기 또 모니카 셀레스가 나왔어요. 이후 그녀는 양손을 사용한 강력한 스트로크로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에서 무려 8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획득,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대단했죠. 그 뒤 1993년 독일 함부르크 시티즌 대회에 출전하게 된 셀레스와 그라프. 셀레스가 8강전 마지막 경기를 앞둔 바로 그때 한 괴한이 미리 준비해온 칼로 벤치에 앉아있던 셀레스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푹 찌른 겁니다. 저게 중계가 되던 상황이었죠. 중계되고 있었죠. 아니 그게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테니스 선수에게 어깨는 생명이지. 그럼요. 선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범인은 38살의 남성 귄터 파르케로 밝혀졌는데요. 셀레스만 없으면 우리 그라프가 우승할 수 있을 거야. 셀레스를 그라프 우승의 걸림돌로 여긴 거죠. 그런데 이 범인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냐면
피스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셀레스의 4강전 티켓까지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아 뭐야? 이거는 슈테피 그라프를 욕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뭡니까? 자신의 광팬이 저지른 만행 때문이었을까요? 그라프는 이 대회 결승전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슈테피 그라프는. 그렇죠. 본인이 더, 그죠? 이겨도 이게 이긴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에 부담만 엄청 생긴 거죠. 집중도 안 되고. 정상일 수 없어요. 정말 다행히도 셀레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끔찍한 비습은 셀레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요. 그녀는 한참 동안 코트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2004년 12월 8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90년대 헤비메탈의 큰 별, 다임백 데럴이 속한 데미지 플랜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데미지 플랜은 90년대 헤비메탈계 큰 획을 그은 판테라 출신의 두 형제, 다임백 데럴과 빈니 폴을 주축으로 2003년에 결성된 4인조 밴드인데요. 헤비메탈계 큰 형님답게 광적으로 빠른 베이스와 드럼 비트의 사운드, 밴드의 거대한 함성 소리, 그리고 리얼한 총성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분위기 좋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공연장을 메운 함성은 비명 소리로 바뀌고 맙니다. 왜 그러죠? 아이스하키 유니폼 복장을 한 20대 청년 네이선 게일이 무대에 난입해 데미지 플랜의 멤버 다임백 데럴을 향해 총을 난사. 어머. 심지어 제지하는 경비원에게도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They come onto stage, and they basically he shot the guitarist at first. 아니 무거운 사람을 다 그냥 희생시킬 마음으로 왔네요. 자, 머리에 최소 5발의 총을 맞은 멤버 다임백 데럴 공연 도중 어머. 직사하고 말았는데요. 황당하다 진짜. 아니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황당합니다. 자, 총기 난사범 게일도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게일이 총을 쏘기 직전에 외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판테라를 왜 해체를 했어? 그럼 해체의 원한을 품은 거네요. 불만이고.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예요? 말이 안 되죠. 판테라는 데미지 플랜이 결성되기 전 다임백 데럴과 빈니 폴 형제가 몸담고 있었던 밴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게일은 판테라 음악만 들었을 정도로 열혈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판테라를 광적으로 좋아한 나머지 그룹 판테라 해체의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여긴 두 멤버에게 극단적인 일을 벌인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이고. 속상한 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살인을 저지르다니요. 말이 됩니까? 할리우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스토커, 로버트 듀이 호스킨스. 그의 소나기에서 가장 악독하게 시달린 스타는 바로 팝의 여왕 마돈나. 1995년부터 나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귀에서 귀까지 그어버릴 거야. 에이. 이런 섬뜩한 협박 편지를 보내는 일은 다반사. 또 마돈나의 집 문 앞에 서성거리다 수시로 가택 무단 침입됐고요. 아 저기 있네. 저 계단 위에 아니면 저 화단 옆에 어디 무서워서 집에 가겠어요. 그러게. 심지어는 총으로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죄질이 너무 나쁜데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마돈나와 한 공간에서 눈을 마주보는 것. 그리고 황당하게도 결국 법정에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요. 마돈나와 함께 있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연신 미소를 지으며 마돈나의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더 끔찍해 진짜. 어우, 진짜 짜증나.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호스킨스는 1996년에 10년형을 선고받고요. 형기를 다 마친 뒤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의 만행이 거기서 끝이 났느냐. 2012년 2월 갑자기 정신병원을 탈출한 그 대단하다. 마돈나한테 또 간 거예요?
자, 과연 그랬을까요? 이번엔 그 상대가 엑스맨 시리즈로도 유명한 배우죠. 할리 베리. 자,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호스킨스는 할리 베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라는 협박 문자를 아주 끈질기게 보냈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돈나만 좋아한 게 아니고 변심을 한 겁니까? 자, 그의 변심 사유 풍문이지만 마돈나의 뒤를 잇는 할리 베리의 글래머러스함에 반해 타깃이 바뀌었다. 이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개인 자유인데요. 왜 방식이 똑같냐고요. 하지만 탈출 뒤 일주일 후에 붙잡혀 정신병원에 수감. 아이고 인생을 저렇게 헛되게 사는구나. 선을 넘은 스타사랑 어긋난 팬심 싣고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08년 2년 연속 미국 유명 남성 잡지에서 가장 섹시한 스포츠캐스터로 선정된 미국의 인기 스포츠캐스터 에린 앤드류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해박한 스포츠 지식으로 뇌생녀의 등급, 수많은 남성 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2009년 7월 뜻밖의 사건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게 됩니다. 무슨 일 있었죠? 좀 불안한데요, 또. 논란이 된 것은 한 스포츠 가십 사이트에 올라온 그녀의 나체 동영상. 어머머머. 저 몰래 찍었나 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철한 거예요? 도찰이네. 한편 느닷없이 이 소식을 접한 스포츠캐스터 앤드류스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안 그렇겠어요. 그녀의 나체 동영상이 유포된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잡힌 범인의 정체. 누구였어요? 47세의 마이클 베럿.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평범한 미국의 한 보험회사 임원이었고요. 임원이었어? 네. 심지어 대학생 딸까지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 왜 딸을 둔 아빠가 저런 짓을 하냐.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8년부터 앤드류스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스토커임이 밝혀졌는데요. 베럿은 앤드류스가 취재차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의 위치를 알기 위해 그녀가 머무는 지역의 모든 호텔에 전화해 거기 앤드류스가 묵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극심한 스토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한 거네요. 정말. 그렇죠. 낮에는 뭐 멀쩡한 보험회사 임원으로. 임원. 예.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그날 역시 스토커 베럿은 취재차 테네시주로 향한 앤드류스를 따라갔고요. 호텔 레스토랑에 있던 전화기로 교환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 에린 앤드류스 씨가 몇 호실에 묵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앤드류스의 방으로 전화를 연결시켜준 거죠. 그래서 흥분한 그는 전화기 화면에 앤드류스의 방 번호가 뜨는 걸 확인한 뒤 곧장 그녀의 옆방을 예약. 아니, 호텔도 개념이 없네. 그래, 호텔에서 이거 개인정보인데 함부로 그렇게 연락처를 연결하거나 방 호수 알려주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후 스토커 베럿은 앤드류스가 방을 비울 때까지 기다린 뒤에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문 앞에 달려있는 구멍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거 그걸 뜯어냈고요. 그 뒤에 다시 방으로 돌아온 뒤에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한참 뒤 옆방에서 이 샤워하는 듯한 물소리가 들리자 그래? 지금이 기회야. 베럿은 물소리가 멈춘 순간 복도로 뛰쳐나가 아까 뜯어낸 그 구멍에 카메라를 댔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스포츠캐스터 앤드류스의 나체를 무려 4분 30초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웹사이트에 업로드까지.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악질 스토커 베럿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비록 소송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느 역으로 열연하며 세계적인 흥행 신화를 일으킨 배우 엠마 왓슨. 완벽한 미모에 지성까지 겸비한 월드클래스 엄친딸로 많은 팬들의 사랑과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잘 자랐어요. 잘 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를 좋아해도 너무나 좋아해서 엠마 왓슨을 공포에 떨게 한 한 팬이 있습니다. 2012년 판타지 영화 노아를 촬영 중이던 엠마 왓슨. 한 남자 스태프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스텝의 정체는
그녀가 16살이었을 때부터 장장 6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스토커였습니다. 상변태네, 상변태. 이번엔 스텝으로 위장해 영화 촬영장까지 급습을 한 것이죠. 너무나도 놀란 엠마 왓슨은 결국 촬영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얼음 막 소름 막. 이거만큼 공포 영화 어딨어. 처음엔 무작정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아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그녀를 몰래 훔쳐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심지어 그는 엄마, 어제부터 계속 늦게 들어오네. 안 피곤해? 라며 아예 대놓고 접근해 말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으스스하다. 도름이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9만 파운드, 무려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주고 뉴욕 경찰 출신의 경호원을 고용. 어디든 always 경호원과 찰떡 동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게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나도 불편해요, 나도. 그럼요. 네. 아니, 저 2018년 5월 미국 LA에서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미국 R 음악 전문지에서 놀라운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당일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얼굴 인식 카메라가 숨겨져 있어 관객들의 얼굴이 촬영됐다고 전한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과 언론에선 사생활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근데 왜 얼굴 인식을 한 거예요? 바로 스토커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후부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엄청난 인기와 함께 끔찍한 스토킹도 같이 겪어야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무려 5년간 그녀를 따라다닌 스토커. 39살의 프랭크 앤드류 후버는요. 테일러,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협박. 네, 얼마나 좋았을까. 네. 자, 그리고 20대 초반의 스토커 로저 알바라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자택에 무단 침입. 태연하게 테일러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정신 나갔네. 침대 위에서 떡하니 낮잠까지 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졸렸나 봐요. 졸렸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좀 그녀의 어떤 거를 느끼고 싶었나 보죠. 수없이 크고 작은 스토킹을 당한 테일러 스위프트. 결국 그녀는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로 자신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도 자신과 팬들을 위해 스토커 감시를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긴 하네요. 조금. 그렇죠?